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통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외환시장 쪽의 경계감은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저성장이 우려된다. 이런 시사점을 남겼는데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자산전략팀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프리뷰 보고서 내용대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인하 뒤 인하라는 제목을 쓰셨는데 네. 이번에 일단 인하를 하고 네. 만장일치로 금통위원 결정을 했고 네. 2년 4개월 만에 2% 기준금리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는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금리 인하 되었었고요. 네. 만장일치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엇갈렸었는데 이번에는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 또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역시나 1.5%에서 1.25%로 추가 하향 조정을 하면서 기준금리와 함께 좀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 대상으로 좀 전반적으로 선별적인 더 추가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네. 시사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금통위는 성장에 거의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통방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네. 이를 제어하기 위한 금리 인하 조치이다라는 성격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경기 부양적인 성격과는 조금 거리가 멀겠고요. 일단은 높아진 금리를 좀 내리는데 우선점을 두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기자회견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여전히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 2.75%는 높은 수준이다. 높은 거죠. 라는 점은 여전히 긴축적인 국면에 있다라고 봐야 하겠고요. 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어제 역시나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올해 총 금리 인하 횟수가 2회에서 3회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본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발언까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신뢰는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역시 이창용 하는 총재는 그렇게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장에 대한 우려는 표명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성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요소로 먼저 가는 것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자금의 유입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고 근본적으로 우리 성장에 대한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 저성장에 대한 국면에 빠질 수 있는 국내 경제에 대한 걱정 역시나 또 여러 측면들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말할 때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역할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물가를 봐야 되는 네.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금융 환경의 불안을 좀 제어하는 거. 네, 사실 성장이 앞서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도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결정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이거도 이제 운영을 한단 말이죠. 네. 이걸 이제 낮췄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저의 실질 경제들 침체를 우려하고 한국은행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한다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굉장히 경기 살리는 거는 정말 경기의 하방 압력을 제어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네. 중요한 일이다. 네, 이 생각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 경제 상황,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네, 기상이 있고 올해 겨울에 너무 추웠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소비 완전히 위축되고 네, 수출 증가세도 완전히 약화됐고 관세도 있고 고용 쪽도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 예상 지수, 민감 지수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 심리 지수 이게 있잖아요. 네.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전망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텐데요. 맞습니다. 이런 서베이 지표들이 아무래도 좀 빠르죠. 그리고 미국보다는 한국의 이 지표의 다양성이나 신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들은 있습니다만,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 심리 지수는 뭐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 지수 순환 변동치가 2월 달에 88.4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에 있고 이것도 기준이 100인가요? 네, 100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0을 넘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100 내외에서 90 초반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높아진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90에서 100포인트 사이에 있었던 흐름들이 지난 4분기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90 아래로.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4분기에는 국내 전국 불안정이 아직은 나타나기 전이었는데 그렇죠. 이미 고금리에 대한 누적된 효과 그리고 수출과 뭐 미국 대외 통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서 국내 성장 동력이 힘이 잃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찰나에 여러 가지 트럼프 취임, 관세 정책 그리고 계엄 탄핵 그리고 뭐 기상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게 되면서 2월 88.4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난 10월부터 지금 10월부터 2월이면 5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5개월간 월 평균 변동폭이 마이너스 0.9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포인트씩 딱딱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리가 월간 기준으로 연간이 아니라 1%씩 거의 악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2월에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뭐 메르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보다 훨씬 큰 낙폭으로 떨어졌었는데요. 네. 심리가 그래도 더 떨어지지 않고 그 바닥에서 조금 반등하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난국이 엄청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엔 이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나 2.7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가 높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의 연결고리에 있어서 약간 삐그덕대는 부분들은 있지만 가장 통제하기가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그래요. 제한적이다.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은행이 금리의 정책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는 지표,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로 대표되는 경기 종합지수는 아직 12월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경기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 7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그냥 우하향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이제 워닝 시그널들이 악재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선행지수는 뭐 관련해서 수출이나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있지만 금융시장 지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혼재된 신호들이 나왔지만 그동안의 상승을 이제 11월부터 고점을 찍고 12월에 단락하기 시작했고 반등폭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성장세에 관련된 지표들이 대부분 좋지 않다라는 점은 한국은행의 이런 금리 인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 부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금통위가 이제 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네. 지난 11월에 할 때는 1.9%였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2%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수정할 때는 이번에 1.5%를 제시했어요. 네, 성장률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그대로 네. 1.9%로 확인을 해줬죠. 물가는 동일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성장률은 뚝 떨어지는 것으로 네. 수정 전망을 한 건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성장이 더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는데 물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나마 아까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점은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 흐트러지진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네. 있고 지난 1월 금통위에서 신성한 금통위원만 금리 인하 소수견을 냈고 나머지 위원들은 대외 불확실성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필두로 한 무역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에 대한 고민들을 피력을 했었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헤드라인 CPI는 1.9%로 동일하게 가져가고 코어
근원 물가는 1.8로 내렸습니다. 즉 대외 불확실성에 의한 공급층 요인에 대한 물가 상방 압력은 있지만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 수요층 요인의 물가 하방 압력이 이 상방을 좀 상쇄하는 국면이라고 한국은행도 최근 들어서 좀 입장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즉 수요 측이 안 좋다라는 것은 민간 소비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우리 경제는 소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출이 지금 이미 1월 달에 마이너스를 찍었고 2월은 플러스로 반등은 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예. 즉 1월과 2월에 설 연휴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숫자에 있어서는 계절성에 기반한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일평균으로 봤을 때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 수출 동력이 약해지고 있고 여기에 무역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 감안할 때 올해 수출과 소비 이 양대 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런 국제 정세가 워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들은 설비 투자 특히 ICT 쪽의 설비 투자와도 직결이 되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23년도부터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24년 초 이후부터 떨어지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반등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내 상황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에 있어서 투자가 집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작년 4분기에 국내 소비, 민간 쪽에서의 어려움을 보여줬었던 부분은 건설 투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월과 12월에 인허가 측면에 있어서 공공 물량을 막 밀어내기를 했습니다. 예. 인허가를 하고 이제 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설왕설래 또 어떤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이냐라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측면들이 너무 한쪽 측면에서 악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줄 필요는 있다. 그렇죠. 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출, 소비, 투자 모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9에서 1.5까지 내려갔었고요. 지난 9월이 2.1%를 제시했으니까 지금 반년 만에 0.6%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4.5 대 2.75. 이게 굉장히 벌어지고 미국이 한 번만 올리거나 우리가 한 번만 내리면 이제 2% 되게 생겼어요. 네. 이게 이제 외자 유출, 환율 불안, 이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게 한 번 더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은행 인사들 집행부의 의견들은 그동안에 이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 의해서 외화 자금 유출이 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원달러 레벨이 1,400원을 넘어서부터는 상당히 이에 대해서 조금 경계해야죠. 민감하게 예. 반응한 것으로 좀 스탠스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75%고요. 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기준금리는 상반기에 한 번 더,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정도, 총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6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주 후반부부터 50%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네, 동결이 40%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통위는 5월이기 때문에 4월과 5월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2% 인하를 하게 되면 2% 포인트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2% 포인트 확대는 지금 23년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국이 3.5% 금리, 미국이 5.5 했을 때의 격차인 2% 포인트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더더욱이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먼저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 자금의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 국내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재료들은 거의 없고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은 12월 달보다는
정치 사법적인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경감된 것이지 소멸한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시장의 경계심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신호들이 조금 갑자기 좀 안 좋아지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급락을 하게 되었고 지난주에 월마트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나 떨어지면서 소매 판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보다 미국은 내수에 기반한 경제 활동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경제와 직결되는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107, 108포인트에서 등락을 하던 것이 106까지 내려온 상황에 있고 금통위 1월 금통위에서는 12월 개헌부터 1월 금통위 6주간의 상당폭 절하가 되었습니다. 3에서 4% 정도. 원화가 약세였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1월 금통위 이후부터 지금 어제 금통위까지는 약 2% 정도 절상 되돌림이 되었고 대부분의 통화들이 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별로 절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아니고 금통위 직전 일주일은 약 0.65% 정도 절상이 되었기 때문에 원화 가치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어제도 환율이 소폭 반등은 했지만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막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은행의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감이 덜했겠죠. 그럼 다음 금통위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을지언정 달러가 강해지거나 원화가 약세가 되는 어떤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에는 한국은행은 이를 쉽사리 금리 인하로 막 스탠스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예 아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이번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다. 그래서 시장에 좀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각 시장의 반응이 좀 있었기는 한데 네.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채권 시장은 어제 그 이창용 총재의 그런 중립적 아니면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경감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락룸을 좀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상당히 판단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다가 미국채 금리 역시나 지금 빠르게 10년물 기준으로 4.6에서 4.3 언더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와 대외 요인 모두 채권 시장의 강세장을 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은 어제 환에 대해서 소폭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1,450원대 있던 부분들이 20원, 30원 레벨까지 내려왔었고 그리고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환율의 상방 요인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필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되돌림이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증시는 사실 우리 코스피와 금리 정책의 상관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우리 금리 인하보다는 미국 금리 인하에 더 맞아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재료는 아니었고 어제 역시나 반락을 좀 했었는데요. 워낙에 지금 미국 장보다 코스피의 연간 YTD 수익률이 더 좋은 상황에 있고 그동안에 계속 작년에 억눌려 있었던 업종들, 뭐 정유화학들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관세 정책에 좀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엔터 이러한 업종들의 강세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금리 정책이 아니라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될지 그렇죠. 아니면 순환매로 업종을 좀 돌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업종 순환매를 하려고 보니까 다 업종마다 관세 이슈가 있고 그래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순환매는 되지 않고 좋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업종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국 지수 자체는 숨고르기 하면서 올라갔던 부분을 좀 반락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채권 시장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악재는 전혀 아니겠지만 이걸 호재로 해석하기에는 결국에 매크로 환경과 그래요. 기업 실적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팀장님은 부동산도 보시잖아요. 네, 이번 금리의 연속적인 인하,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네.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 완전 얼어붙어 있고 네. 어떤 돌파구가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어제 통방문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세다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높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잠실과 뭐 삼성동 이쪽 부근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풀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쪽의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는 총재도 좀 인지를 하고 코멘트가 있었지만 그 국지적인 지역적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금통위 직전 날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가 되기 전날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대출금리의 가상금리에 대한 은행들의 부분들을 점검하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한 점은 그동안의 가계 대출을 쪼아서 부동산 시장을 제어하려고 했었던 정책의 일단락이 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도 가계 부채에 대한 컨트롤 의지를 뭐 약화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겠죠. 지금은 연초고 워낙에 경기가 안 좋은데 자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마저도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일정 부분 제어는 필요하겠지만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건설 투자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유연함을 조금 자극시키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금리 인하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에는 네. 사실 지방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너무 안 좋은 쪽이 지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경기 남부권, 대구, 울산, 포항 이런 지역들인데요. 지금 CR 리츠라고 해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를 출범한다고 한 지 1년이 됐는데 네. 아직 상품이 런칭이 안 됐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 7,000호 정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지 매입이 확정됐다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이제 푸시를 하고 있으니까 되긴 될 건데 지금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전체 미분양 물량의 30%를 넘어가는 약 2만 1,000호 내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들. 그렇죠. 이미 다 지었는데 아직 네. 불이 안 켜진 집들인데 7,000호 정도가 정부에서 예상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참여도는 한 5,000호 정도라고 본다라면은 준공업 미분양의 일정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죠. 완연한 회복을 바라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민간의 측면도 있지만 정부에서 금융 완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세제적인 측면들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과거에도 10여 년 전에 나왔었던 취득세에 대한 감면, 양도세, 뭐 지방 미분양 물량에 대한 뭐 신규 분양자들 양도세에 대한 면제 등 이러한 정책들의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데 정부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지금 대출 많이 해준다고 부동산을 막 매입하고 그래요.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쉽지 않고 CR 리츠 역시나 민간의 자금이 들어가서 선순위로 나중에 엑시트할 수 있는데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순위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다고 한들 굳이 수익률이 이 정도면은 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꼭 여기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딴 거 불리면은 수익률이 나오면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내 전국이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은 워낙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컨트롤 타워가 좀 미비한 측면에서 전향적인 정책을 기대하기는 좀 다소 어렵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는 마중물 역할은 일정 부분 해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를 아예 바꾸기에는 다소 좀 성급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시장은 보통 2회 아니면 3회 추가로 네. 할 것이다. 보통 네. 2회가 좀 많죠. 네. 추가로 한 2회 정도는 추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종 금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5%포인트까지는 기준금리가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중국의 네. 시각인데 여기에 변수가 이제 추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추경 나오면 이제 2번, 3번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어떻게 예상을 좀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네, 일단 한국은행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긴축적인 국면이 맞습니다. 중립금리가 2에서 2% 초반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중립금리를 하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성장률에 대한 상방 압력을 자극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변수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아주 확장적으로 나가게 된다라면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 여력을 좀 확보하려고 그렇죠. 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 추경은 처음에는 여야 지금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민주당은 35조 원 정도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좀 더 적게 얘기하는 그렇죠. 양상이고 기재부는 또 살림살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20에서 2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게 되겠고요. 국채 발행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지만 각종 회계 기금들을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성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죠.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서는 금리 인하가 조금 높아졌지만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준이 정말 올 연초처럼 금리 인하 횟수가 점도표에서는 2번이었지만 시장이 생각한 것처럼 한 번 또는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막 혼자 달려가기가 너무 맞아요.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정책은 또 결국 트럼프의 정책과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국내 정치 사법의 정책적인 부분과 해외의 중앙은행과 행정부의 스탠스들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한두 번은 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한 번 하고 상방에 추가 정도 한 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은 결국 국내외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부의 상황들 고려했을 때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스탠스로 조금 정책에 대한 접근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 금통위 금리 결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상인 증권 신월 자산전략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